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또 오르나? 자, 오늘은 어, 어떻게 복습은 저번 시간에 했나요? 잘 했겠죠? 믿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 초성인데 그럼 바로 적죠. 이게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 저번 시간에 이제 물질 끓는 점 했죠. 끓는 점 했고 오늘은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입니다.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일까 했는데 어떨까요? yes or no입니다. 선택했나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특성입니다. 특성이 아니면 배우질 않겠죠. 자, 먼저 로르산과 스테아르산을 가열하는 동안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했는데 요 로르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라우르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건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용어죠. 그래서 참고로 이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르산은 이 뭐 비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 공업 분야에 사용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원도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그래프죠. 그래프. 자, 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요게 여러분들 흑백으로 나가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스테아르산을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약 20도 조금 넘은 곳에서부터 쭉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일정해지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녹색으로. 자,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펜으로 좀 색깔을 구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흑백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아이들은요 처음에 어떤 상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요 고체입니다. 고체를 가열한 겁니다. 고체를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녹겠죠. 녹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액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수평 구간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상태 변화 구간이 되겠죠. 상태 변화 중이죠. 여기서는. 자, 상태 변화 중이면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녹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몰랐던 친구는 다시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몇 도에서 녹느냐면 43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로르산의 녹는 점은 43도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죠. 요 아이는 여기서부터 온도가 일정해지죠. 그래서 요 아이의 녹는 점은 몇 도가 되느냐 하면 71도가 되겠네요. 71도. 그래서 이쪽에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은 71도씨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녹는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도 이제 상태 변화 중이죠. 상태 변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미안합니다. 이걸 다시 집어서 적겠습니다. 자, 요 고체에서 액체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질의 상태가 둘 다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고체도 있고 녹아서 액체도 있는
공존 구간입니다. 특정 물질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녹는 점과 고체가 녹기 때문에 여기도 물질의 상태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공존 구간. 아이고. 자, 됐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이 빠졌군요. 편집이. 여기 1번. 상당히 조금 미안하군요. 여기 군데군데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요. 요거는 뭐하고도 똑같으냐면요.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끓는 점에서 여기 있군요. 이거 어제 했던 거죠.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으로 오른 것은 요거죠. 요거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는데 에너지를 쓰이기 때문이다. 자, 요게 이제 상태 변화 구간일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죠. 복사해서 선생님 글자를 쓰기 싫어서요. 그냥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붙질 않지? 아이고, 글자는 따라오지 않는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미안합니다. 글씨를 쓰기 싫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1학년 때는 아마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겨낸다라는 건 이 열 에너지를 가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온도를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태 변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해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상태 변화할 때 쓰인다라는 말은 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고 액체로 된다라는 거죠. 고체는 매우 가까이 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멀리 떨어지는 데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되겠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위 그래프에서 가 구간하고 나 구간인데 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다 수평 구간이죠. 요게 전부 다 그래프에서 수평 구간입니다. 수평 구간이 의미하는 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상태 변화죠. 그 다음에 고체를 가열한 거니까 이게 또 뭐가 되느냐 하면 녹는 점도 되겠죠. 녹는 점.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물질의 상태가 공존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구간에서는 스테아르산은 고체이다 했는데 녹고 있으니까 고체 혹은 액체 둘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벌써 찾았군요. 그 다음 가 구간의 온도는 로르산의 녹는 점이다. 수평 구간은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 구간에서 로르산은 고체와 액체가 그렇죠. 공존한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죠. 혼자만 살면 안 되죠. 공존. 간만에 과학에서 좀 의미 있는 용어가 나왔네요. 공존. 나 말고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 자, 그 다음에 나 구간의 온도는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이다.
그렇죠. 이것도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이 되겠죠. 스테아르산이 나하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고네로 그렇죠. 이것도 공존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스테아르산하고 스테아르산이 녹는 점이 몇 도였느냐면 스테아르산이 71도였죠. 71도씩이었고 스테아르산이 요 위에다 적을까요? 71도씨였고 로르산이 43도씨였습니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그러면 요걸 한번 저번에 끓는 점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해준 열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분자 사이 인력을 이겨낸다 그랬죠. 그러면 온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아르산이 파란색이라고 하게 되면 요 입자들을 그린 겁니다. 요 둘 사이의 인력과 그 다음에 로르산은 빨간색으로 그리죠. 요 입자와 입자 사이 서로 잡아당기는 요 인력 중에 누가 더 강하다냐면 온도가 높은 아이가 그만큼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분자 사이에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자, 정리를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스테아르산이 로르산보다 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잠시 정지해 놓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요. 이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건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녹는 점이 높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갈 때까지 조금 고등학교에 가서도 기억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로루산 고체 상태의 로루산을 하나는 3g, 그 다음에 하나는 6g, 그 다음에 8미트산. 요것도 이제 3g, 그 다음에 6g이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질량을 다르게 했네요. 질량을 다르게. 요것도 질량을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로루산이라는 아이와 팔미트산이라는 아이를 비교를 한번 한 거죠. 그러면 위 실험을 하지 이거 또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오타가 왜 이렇게 많죠? 하기죠. 하기입니다. 하기 전에 세울 수 있는 가설을 세워보자 했는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틀려도 되니까 일단 적어야죠. 아니 적는 게 문제죠. 적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틀려도 고치면 되니까요. 힌트를 하나 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힌트. 실험에서 다르게 해준 조건을 찾으면 어떤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고체 물질의
녹는 점이 물질의 질량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까 가설을 세웠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을 하나는 3g, 하나는 6g 이런 식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고체의 녹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봤더니 실험 결과를 미리, 하나는 43도고 하나는 63도인데 두 개를 비교했다라는 건 물질마다 녹는 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고체의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가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세웠던 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녹는 점을 빈칸 해봤더니 이젠 찾을 수 있겠죠. 3g 짜리는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43도에서 그 다음에 6g 짜리도 43도에서, 그래서 다 43도 여기는 이제 8m 산 같은 경우에는 63도에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네요. 63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안 나왔지만요. 질량이 달라도 녹는 점은 같죠. 질량은 달라도. 그러면 요거는 맞는 가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다르죠. 두 물질이. 그러니까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진다. 이것도 가설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가설을 아주 잘 세웠네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훌륭한 가설입니다. 재미없나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체의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그 질량, 물질의 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의 종류였죠. 근데 결론은 질량과는 무관한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종류는 다르죠. 이 로르산 같은 경우 하고 그 다음에 팔미산의 녹는 점이 다르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네요. 잠깐.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했는데 이거 왜 내가 맞다라고 했죠? 이거는 정신이 조금 3g이나 6g이나 3g이나 6g이나 다 같죠. 달라지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가설은 틀린 거죠. 이건 틀린. 훌륭한 가설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죠. 수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틀린 가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맞은 가설을 세웠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녹는 점을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질량과 종류였는데 질량은 무관했고 그 다음에 종류는 종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물질의 종류.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녹는 점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틀렸고, 양이 달라지면 녹는 점이 달라다. 양이 달라지든 많든 적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것도 틀린데요. 그 다음에 로르산과 팔미트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다 했는데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일단 상온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약 한 25도씨입니다. 그냥 보통 온도.
자, 25도씨에서 얘를 한번 볼까요? 얘 몇 도에서 끓습니까? 아, 녹습니까? 예. 43도죠. 그러면 25도가 이때는 아직 녹지 않았죠. 아직 녹지 않았으니까 얘는 고체죠, 고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녹지 않았으니까 고체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되겠죠. 얘도 새빨간 거짓말. 이 물질의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개발했다고 해야 되겠군요. 자, 이런 화살표를 하나 아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칸에다가 순서대로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때 온도를 뭐라고 했어요? 끓는 점이라고 불렀죠. 아니, 내가 오늘 정신이 다 갔군요. 미안합니다. 지금 비몽사몽이네요. 녹는 점이죠. 그 다음에 요게 끓는 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르산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몇 도였습니까?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43도였죠.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다 43도로 적는 겁니다. 43도. 그 다음 끓는 점은 모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상온이라 그랬으니까 25도입니다. 그러면 25도니까 43도보다 낮은 곳에 있겠죠. 여기 25도씨. 그럼 물질의 상태는 고체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45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43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45도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물질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녹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고체는 녹는 점이 같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은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한 건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체의 양이 같으면 녹는 점이 같다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얘는 종류가 다른데 3g, 3g이면 녹는 점이 같아야 되겠죠. 아까 보기에 따라서. 근데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양이 같더라도 녹는 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이유를 요것도 또 오타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타이핑을 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네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 실험을 참고하여 적어보자 했는데 결국 위 실험은 이제 뭘 가지고 했느냐면요. 요거죠, 요거. 질량이 달라지면 녹는 점은 달라질 것인가? 질량이 달라지면 녹는 점은 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일 때는 녹는 점이 같은가 다른가? 요걸 알아본 실험이었죠. 그럼 물질인 특성인 이유는 저번에 끓는 점하고 똑같죠. 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질량 뭐 양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은 녹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 클로로 벤젠 나프탈렌인데 요 주로 이제 뭐 방충제에 많이 쓰이는 고체 흰색 알갱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열 냉각 곡선을 한꺼번에 그린 거죠. 빨간 게 가열 곡선입니다.
미안합니다. 요게 냉각곡선. 온도가 내려가죠. 요것도 냉각곡선. 나와 있군요. 여기. 그 다음에 파란 게 가열곡선입니다. 가열. 자, 한번 보게 되면 가열을 했더니 약 53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 냉각을 시켰더니 53도를 나타낸다. 그럼 요 그래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찾았나요? 자, 고체니까요. 가열하면 녹겠죠. 그래서 녹아서 액체가 됐는데 액체를 다시 또 냉각시킨 거죠. 근데 또 똑같은 곳에서 또 상태 변화. 그러면 여기서는 녹기도 하고 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열할 때는 녹는 거고 냉각을 할 때는 어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요 가열 냉각 곡선을 가지고. 자, 그러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 녹는 점은 53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나프탈렌은 여기 나와 있죠. 80.5도씨. 그다음에 어는 점은 또 80.5도씨. 그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도 53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밖에 없죠.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같다. 누가? 주어가 빠졌죠. 순물질입니다. 순물질은 다시 적을까요? 좀 이쁘게. 갑자기 선생님도 필체가 안 좋아졌네요. 정성껏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순물질은 녹는 점과 이게 원래 필체도 안 썼지만 이거 아이패드에 적으려니까 더 안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볼펜으로 적으면 이거보단 조금 낫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쪽. 자, 이거 뭐냐면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일까 했는데 특성이겠죠. 왜냐? 물질마다 다르니까요. 물질이 얘네들이가 만약에 녹는 점 어는 점이 이걸 떠나가지고 얘 녹는 점이나 얘 녹는 점이나 어? 이 아이 녹는 점이나 이 아이 녹는 점이 많이 같다. 그러면 뭐 녹는 점을 가지고는 물질을 구별할 수는 없겠죠.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요, 다른 아이와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야 돼요. 고유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물질의 특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하면 되겠죠. 예. 대신 이제 이유를 붙여야 되겠죠. 이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이 녹는 점이 됐든 어는 점이 됐든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에 따라 다르고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또 이제 앞에 이제 실험했던 거 있죠. 양 질량에 따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일정 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물질의 특성 뭐 배웠느냐 하면요. 첫 번째 끓는 점 했죠.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었습니다. 왜?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 그 다음에 양이 달라져도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라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이 밀도가 이제 뭐냐면요.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빽빽한 정도.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게요. 이 파란색 공간과 빨간색 공간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차 있고,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빽빽합니까? 이쪽이 더 빽빽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게 되면 밀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비교하려면요, 물질의 크기를 고정해야 되는데 요거 구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부피와 질량 그리고 물에 넣었을 때 스티로폼 1세제곱센티미터 이거 뭐냐면 부피입니다. 부피. 그 다음에 0.03g 요거는 질량입니다. 질량. 뭐 다 알겠지만 뭐 한번 정리를 할까요? 부피는요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주로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큰 단위를 쓸 수도 있죠. 세제곱 미터를 많이 쓰기도 한 미터. 요 단위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죠. 질량. 질량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양입니다. 그대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양이죠. 요거에 이제 단위는 뭘 쓰느냐.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건 킬로그램을 많이 쓰이지만 여기선 그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람도. 요건 참고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 있고 철 조각 있고. 근데 벌써 봐도 알겠죠. 얘네 둘은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얘가 훨씬 더 무겁죠. 7.9g, 얘는 0.75g. 그러니까 여기 철 분자가 여기 매우 촘촘하게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조금 듬성듬성 차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부피가 같네요. 8세제곱센티미터, 8세제곱센티미터. 근데 나무 도막이 6g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걸 물속에 던져놨습니다. 그랬더니 철 조각은 가라앉고 나머지는 대부분 뜨고 있죠. 자, 그러면 물에 가라앉는 물질은 했는데 뭐 그림 봐도 알겠죠. 이 아이는 철이죠. 철 조각.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 요걸 이제 초등학교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밀도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밀도.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무게냐 혹은 질량이냐. 여러분들 무게하고 또 질량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요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요게 뭐 정우성이면 요건 김민호.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밀도하고 무게하고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물질의 부피를 갖게 한 후 질량을 비교해야 된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며 요게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건 부피를 1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1 세제곱 센티미터나 1 세제곱 미터나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입니다. 요 짝대기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 읽느냐 하면 퍼라고 읽습니다. 퍼. 뜻은 나누기라는 뜻이죠. 나누기. 여러분들 분수 2분의 1 쓰는 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쓰는 것처럼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꼭. 요거는 나중에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 스타이로폼을 조각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이 0.03g이니까 계산하면 0.03g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1세제곱미터의 나무 토막의 밀도는 했는데 부피가 얼마냐면 1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질량은 봐야 되겠죠. 얘는 0.75g이네요. 나무 토막은 0.75. 계산하면 0.75g 퍼 세제곱센티미터. 자, 나머지 계산들 한번 해보세요. 정지하고. 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7.9. 그 다음에 8 세제곱센티미터의 스티로폼 조각의 부피는 8. 질량은 여기 나와 있군요. 0.24군요. 0.24. 계산할 수 있죠, 이거. 0.03이 되겠죠. 잠깐만요. 옆에서 쉬리가.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무 토막 밀도는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밀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용이에요. 자,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했는데, 물은 밀도가 얼마냐면요,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대부분 물질의 밀도를 얘기를 할 때 물이 기준이 되는 아입니다. 기준. 다른 물질과 비교할 때 물보다 크다 작다 얘기할 때,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 1보다 큰 아이가 누구냐면 철 조각이 있겠네요. 철 조각. 맞나요? 철 조각이 얼마냐면 7.9가 있으니까 단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가라앉는 물질과 뜨는 물질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건 했는데, 요 부피하고는 무관합니다. 질량하고. 뭐가 되느냐면요, 이 아이만 가라앉았죠. 그럼 물보다 뭐가 큰 거냐 하면 질량이 크다, 부피가 크다 얘기하면 안 돼요.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밀도. 근데 밀도가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크다는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물에 가라앉는 물질은 물보다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크다. 요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어려운 말인가요?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크다. 나머지들은 다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물에 뜨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물에 뜬다라는 건 물보다 밀도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크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물보다 부피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질량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피 가지고 얘기해도 안 돼요. 밀도가 작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여러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물에 뜨는 물질. 그러면 물이 뜬다라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어때야 돼요? 작은 아이를 찾아야 되겠죠. 작은 아이. 그럼 물의 밀도가 얼마였느냐면 1이었으니까 1보다 작은 아이를 찾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부피가 95, 그 다음에 질량이 100이니까 이건 1보다 크니까 땡.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질량이 부피가 9, 그 다음에 질량은, 근데 이제 보통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면요, 요거 매칭되는 게 g입니다. g. 그래서 1kg은 1000g이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0kg, 10,000g이 되겠네요. 10,000g. 어쨌든 얘도 1보다 크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95분의 만이 되겠죠. 만이니까 요것도 안 되고, 그럼 두 가지 고르라 그랬으니까 요 아이를 고르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부피가 10, 그 다음에 질량이 500 넣으면 안 되죠. 여기 세제곱미터니까 요걸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0.5kg이니까 얘는 0.05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아이의 부피는 280, 그럼 질량은 250g이니까 이것도 1보다 작은 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 단위 관계 다시 한번 매칭을 시키게 되면 그램과 매칭이 되는 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과 매칭이 되는 건 세제곱 미터입니다. 이렇게 요 매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컵에 담갔는데 시럽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시럽 추가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 물, 플라스틱 조각, 식용유, 코르크 마개. 요거 이제 뭐 와인 마개 요거 많이 쓰이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다 층을 이루고 있죠. 그럼 밑에 있을수록 적어 놓으세요. 밑에 있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죠. 목소리가 졸리죠? 시간이 11시가 됐네요.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식용유가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당연히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물은 밀도가 1이고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식용유는 여기 나와 있죠. 0.86이네요. 그래서 물보다 누가 식용유가 밀도가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바르게 비운 시럽의 밀도는 시럽이 맨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아이입니다. 제일 큰 아이, 그러면 1보다 큰 아이가 되겠죠. 1보다 크다. 맞네요, 이거. 일반. 그다음 코르크 마개는 0.86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식용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작다라고 해야 되고 포도알의 밀도는 1보다 작다 했는데 포도알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죠. 물 밑에 가라앉고 시럽 위에 떠 있으니까 1보다는 큰 수를 가져야 됩니다. 크다. 그다음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시럽이 아니고 누구예요? 맨 위에 떠 있는 코르크 마개. 그 다음에 가장 큰 물질은 코르크 마개가 아니고 시럽이 되겠죠. 요거 이 물질들이 누가 들어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그림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러 물질을 섞어놨을 때 맨 밑에 깔린 아이들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다는 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요 사실. 요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요거를 선생님도 못 외웁니다. 근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식용유 같은 컵을 에탄올을 조심스럽게 부었더니요 다음과 같이 되었답니다. 일단 물은 1이었고 식용유는 0.86이죠. 이건 뭐 안 외워도 물 위에 식용유가 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을 부었더니 근데 에탄올의 밀도가 0.7g래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뭐다 그랬어요?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작은 아이 이게 에탄올이 되겠죠. 에탄올.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물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또 끝나면 뭘 해야 돼요? 복습입니다. 복습. 그 다음에 선생님은 교과서를 안 읽어주고 있지만 참고로 교과서도 한번 정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관련된 문제풀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이건 뭐 확정이 아니고 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이번